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9월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모의고사를 치르시고 여러분들 점수에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점수에 실망하지 마시고 최후 일과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다 생각이 날 수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시면서 봤던 것들을 다시 복습하시면서 끝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모의고사 해설을 드리면요. 먼저 32 대비 9월 전국 모의고사 25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다음은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요. 일단 다른 지문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다 지문들을 꼭 읽어보시길 꼭 당부드리고요. 그럴 때 요 5번 지문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조세 불복 절차는 불복 청구 절차 또는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지방세가 올해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하던 심사 청구 제도는 이게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의신청으로 통일이 됐어요. 이의신청으로. 자, 예전에는 시장구청장한테 이의신청하고 자, 특별시광시 도 같은 광역시에 부과되는 그런 것들은 그 광역지자체장한테 우리가 심사 청구라는 걸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의신청으로 다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하던 심사 청구는 없어졌지만 감사원의 심사 청구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하여튼 조세 불복 청구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가 있었어요.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자, 근데 올해 2021년 개정세법으로 이제 지방세도 국세처럼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둡니다.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청구 절차를 이의신청이나 또 우리가 조세 심판의 심판 청구 절차라든가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문들도 다 중요하네요, 여러분들. 국세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올해 강제징수비, 그 다음에 국세 가산세에 의한 국세 가산세 순서로 한다. 가산금 규정이 삭제가 됐죠. 그래서 이것도 옳은 지문이 되고 5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5년,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10년이고요. 국세는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상 조세 불복 절차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세에서요, 이 심판 청구와 심사 청구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만 동시에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도 받고 심판 청구도 받고 중복 청구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서 아울러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2021년 개정세법으로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6번 문제를 이어서 보시면 26번 문제는요. 다음 중에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다른 것은 그런데 여러분 각종의 말소등기라든가 말소등기, 변경등기, 또 토지 합필 등기, 또 그다음에 담보물 추가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뭘 과세 표준합니까? 건당, 건수를 과세 표준합니다. 이건 건수가 과세 표준인데 자, 건수가 과세 표준이죠. 건당, 건수가. 근데 지상권 설정 등기는 이것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가액.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액이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든가 또 그다음에 가등기, 또 그다음에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이것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려고 하죠.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작년에도 한 문제 또 맞췄잖아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외웠습니까, 여러분? 소가점례들,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요. 소가점례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그래서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소가점례들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소가점례들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얘네들 건수가 과세 표준인 것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것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여러분요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27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 관련해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올해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2천만 원 주택 임대 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근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 14% 세율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과세 방법과 다른 종합소득이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세율은 100분의 4다 그런데 틀렸죠 여러분들? 우리 100분의 4가 아니라 100분의 14죠. 즉 14%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14%라는 걸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우수는 사업소득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지역권 지상권 요 설정 대우소득은 요건 보고 기타 소득이고요. 기타 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우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우로 인한 소득인데 부동산에는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미등기 부동산 대우소득도 사업소득이고요. 임대업 부동산 상해 권리에는 임차권이나 전세권 대우소득 또 그 다음에 지역권과 지상권 대우소득이 부동산 상해 권리대로서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또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우소득이요. 근데 다만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우소득이 사업소득이지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요거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우소득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기타 소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어떻든 간에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지문들 여러분들이요. 3주택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제외하고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과 주택 부소지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보증금 나왔다 그러면 전세주택이죠. 보증금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면 그럴 때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예요?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 딱 3억까지는 아니에요.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5번 보시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요. 법령에 따른 기한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에 직전일까지 주택임대수익 금액에 요걸 좀 기억합니다. 주택임대수익 금액에 자 1,0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즉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했을 때 가산세는 1,000분의 2, 0.2%라는 것도 아울러 알아둡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과 관련해서 개정 내용, 아직 출제 안 됐던 내용들을 제가 또 특별히 집어넣은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주택임대수익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분리과세 시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14%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했을 때는 가산세 1,000분의 2, 즉 0.2% 정도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고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항수로 하고요. 개발장벽의 지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자, 요 이축권은 대상이 되는데요. 물론 반드시 요 이축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이 대상이지 이축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조금 불안전하긴 하네요. 자,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함께라는 말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였는데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되죠. 그래서 그 예가 뭡니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대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요. 그래서 예외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 이거 신탁 수익권이라고 통칭해서 얘기하는데요. 신탁 수익권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도 양도세 대상에 2021년 올해 추가가 됐고요. 영업권이요. 사회생활자산과 분리되어 양도. 영업권은 반드시 사회생활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이 대상입니다. 사회생활자산이 뭐냐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근데 사업에 사용한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 소득세 대상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근데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 전세권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기역, 니은, 디귿, 그다음에 미음번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번만 아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를 보시면 29번 문제요. 다음 자료에 소득세법상 양도세 산출세액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국내 등기된 상가 건물이고 보유한이 2년 6개월이고요. 양도세액은 1,250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산출세액을 구하라. 뭘 구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산출세액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액을 구하고 장기포획통지액을 공제한 다음에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럴 때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가필차장 소기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웠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양도차익이 얼마냐면 1,250만 원이랍니다. 1,250만 원. 자, 그럼 양도차익이 1,250만 원이면 이제 장기포획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해야 되는데 장기포획공제는 항상 여러분 지문에 장기포획특별공제란 말이 보이면 항상 3년 보유,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3년 보유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빼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양도소득금액이 1,250만 원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공제해야 되는데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등기가 됐는데 기본공제 안 된다 그러면 틀리죠. 자, 그래서 기본공제는 당연히 보유한 관계없이 2년 6개월 보였어도 등기됐으니까 이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그럼 과세표준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이면 양도세 세율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럴 때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다. 1,200만 원 이하면 몇 프로요? 6% 세율을 적용합니다. 1,000만 원에 60%니까 얼마입니까? 산출세액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0만 원이요. 자, 그리고 우리 계속 이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30번 문제요. 30번 문제를 보시면 소득세 법령상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민법 규정에 따른 민법 245조 1항 규정이요. 점유 시효 취득한 규정이죠. 점유 시효 취득 규정.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민법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민법은 성립 요건주를 취하니까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세법에서는 점유개시일로 소급합니다. 자, 그래서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소유권 이전기 접수일도 아니고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어느 때로요? 점유개시일로 소급합니다. 점유개시일로. 20년 전 이때부터 평온공연하게 소유사로 사용수익을 시작했죠.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예요. 그래서 보유기간 동안에 사용수익한 것을 세금으로 귀속시키죠. 자, 그래서 보유기간 동안에 이 자산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 자산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것을 이 사용수익에 대한 자산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보유기간 동안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일시적 우발적 양도세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가 양도세입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시효가 만료했고 그 다음에 등기를 접수합니다. 그랬을 때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이 점유 개시로 소급합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은 실질과세연칙 규정되죠. 이때부터 사용수익 시작했으니까 점유 개시이고요. 이번 도시별법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공고일 그러면 틀립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항상 여러분 취득세에서 소유권 이전고시일 이런 걸 하면 다음 날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양도세에서 환지 처분 공고일 나오면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이 증가 감소된 토지는 환지 처분으로 수리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빠져서 틀렸습니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계소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 양도세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이요.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계소일. 우리 주식은 명의계소일인데 부동산 세법이니까요. 등기접수일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접수일. 하여튼 원칙 대금 청산일. 계약서와 상관없습니다. 계약상 잔금주일 아니에요.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해 등록 접수일 명의계소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접수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계소일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에는요,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자, 이렇게 최초 할부금 지급일이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이다, 각 할부금 지급하는 때 아니고, 이거 언제입니까? 중 빠른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세양수익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최초 할부금 지급일 아니고 중 빠른 날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또는 세양수익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 됩니다. 5번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이것은 언제냐면 그 자산 당초 취득일입니다. 애초에 당초 취득일, 이 자산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로 하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갑과 을이 어떤 자산을 거래하죠? 갑과 을이 어떤 자산을 거래하는데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환원합니다. 이랬을 때 을에서 갑으로의 이 소유권 환원은 그냥 잘못한 거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지금 갑입니다. 갑이 무효 판결로 환원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가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냐, 무효 판결로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인지, 그래서 이 확정 판결인지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취득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이 갑이 을과의 거래 전에 당초에 정으로부터 이 자산을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인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 취득 시기는 언제냐? 이 자산 당초 취득인 것이지 확정 판결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잘못 갔다 오역의 역사는 내 인생에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잘못 갔다 오역의 역사 이거 없는 거고 당초 취득일을 취득 시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여러분. 31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고자의 양도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1번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받은 세액이 있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빼고 수시부가 앞에서 수시부가에서 지자체장이 관할 세무장이 수시부가 세액이 있으면 그래서 낸 세금이 있으면 빼고, 자, 역시 수시부가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거 30일의 시험 때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액을 납부한다는데 공제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앞에서 세금 낸 게 있으면 공제하고 빼고 내야죠. 나머지만.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실거래가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세 금액 계산합니다.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이 실제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했다? 그럼 고가주택과 똑같이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합니다. 그리고 장기 포유공제 계산할 때 역시 안분 계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양도채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원 이런 식으로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3번입니다.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라서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존엄금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한다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이것도 비과세 소득이라는 걸 꼭 잘 알아둡니다. 실제 토지를 이전하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 조정금은 토지는 현상 그대로 있고 측량을 다시 해서 다시 이제 공부상 면적이 달라지게 됐을 때 면적이 종전보다 늘어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국가에서 측량 다시 했더니 야야 이거 네 땅 아니야, 이거
뺏어가지고 너 가져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 현상은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공부상 면적만 줄어들고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 토지를 이전하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합니다.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 그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여러분,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는 다른 거는 다 2개월인데 얘만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에요? 3개월입니다. 요거만 3개월이에요. 작년 30일의 시험 때도 요거 그대로 나왔는데 바꿔서 나오지 않고, 바꿔서 나온다 그러면 뻔하죠. 요거 2개월로 바꾸겠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몇 개월이다? 요거 3개월이라는 거, 요거만 3개월이라는 걸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토지 그 다음에 의 양도소득 금액과 주식 양도소득 금액 그리고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 신탁수익권 양도소득 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성금 통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성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독립화 문제로는 잘 안 나오는데 종합문제 속에서 잘 나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 소득 금액과 주식 양도소득 금액과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양도소득 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성금 통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다려서 얘네들끼리는 결성금 통산해요. 주식끼리는 통산합니다. 그럴 때 같은 세율이 정되는 것에서 먼저 결성금을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정되는 것에서 결성금을 통산하고요.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성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성금을 종합소득금액이나 다른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까지 꼭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호자가 국내 소재에 등기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채익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아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된다. 이미 기출이 됐었지만, 자, 틀렸죠, 여러분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즉 확인이 안 되거나 이것이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는데, 추계, 결정, 경정 적용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콕 집어서 여러분요,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럼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순서입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하다. 그럼 취득가액은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리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거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는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는지를 잘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1번 요거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1번 틀렸고요.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 추계할 경우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요. 2번 보니까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가액 취득가를 한다. 그랬죠? 매, 감, 환, 기 순서입니다.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면 우리 기타 필요경비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추계해서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양도차익을 구하죠. 그랬을 때 필요경비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취득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인데, 다만 자,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인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럴 때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이 우리가 이게 이제 기타 필요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 항목이 어떤 게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하고요. 근데 취득가액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필요경비가 되는데 취득가액을 그래서 여기서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은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산정하는 거고요.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등기된 국내 소재 토지를 양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취득가액이 만약에 확인이 안 돼요. 불분명해. 그래서 취득가액을 우리가 추계해서 정합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등을 순차로 적용할 때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으로 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요. 우리가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요. 이걸 적용하게 되는데요. 취득가액을 특별히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상공제액인데 그럴 때 필요경비상공제액은 봅니다.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예요. 양도 당시가 아니에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3%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0.3% 1,000분의 3% 이게 있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7%를 적용하고요. 나머지 애들, 아파트 당첨권 등 나머지 애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1%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애 낳고 나서 여러분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탑니까? 371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니까 여기서는 취득 당시 기준가의 3%입니다.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요.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상공제 합계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이것을 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 있죠? 요거하고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그런 거지 취득가액을 매매사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그냥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이어서 보시면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했다. 자,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적용하는데 토지니까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 취득 당시 토지 기준 시가는 개별 공시가죠. 취득 당시 기준 시가에 토지 기준 시가에 100분의 얼마? 3%를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 산정 원리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기서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고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보시면 3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실상은 아니다. 1번에 보니까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귀속들은 기부 찬합할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국가지자체 것이 될 거니까. 다만 조건이 변경됐다거나 기부 찬합한다고 했다가 또는 무상사용권을 지정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과세가 되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고요.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의 비과세는 외국 정부 부동산 취득.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비과세죠. 국가 간의 상호주의 적용되니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과세면 우리도 과세, 비과세면 우리도 비과세고요. 과세면 우리도 과세고요. 주택법 중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손으로 인한 취득. 여러분,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근데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이건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일반적인 취득과 비교합니다. 대수선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3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영리법인이 임시행장, 공산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했다? 그러면 이거 비과세죠?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하면 과세인데 중과 기준세를 특례세율로 해요.
근데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요거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여러분들. 5번입니다. 징발재산 종류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에 토지 수용에 관한 한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해서 국가에서 내 부동산을 징발해갑니다.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민주국가에서 보상금 주고 한매권 주고 가져갔다가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해서 연락 와요. 한매권 행사라고. 국가로 갔던 거 다시 오잖아요. 한매권 행사에서. 내 의지로 거래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비과세합니다. 다만 요거하고 비교되는 것이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 요것은 개인 간에 왔다 갔다 한 거 요거 등기 공짜로 안 해줍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해요. 그거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요 징발산 정리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환매권 행사는 비과세거든요. 어떡하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이요. 자, 취득세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옳은 거라는데요.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그 산출세에서 이미 납부한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공제한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추가 신고 납부예요.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하고 나서 취득 후 과세 대상, 추징 대상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그 등록면허세도 똑같아요. 등록면허세도 등록 후 과세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추징 대상, 이 중과 대상이 또는 추징 대상이 됐다. 자, 그러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또는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확인하시고요. 60일 이내. 취득세는 국가지자체 등이 국가지자체나 투자기관이 매각했을 때 매각 통보만 30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60일입니다. 그래서 60일 이내 산출한 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 공제 줄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요.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 나오면 딱 세 가지 포인트.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요거 꼭 세 가지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여기는 틀렸고요. 지금 1번 틀렸습니다. 2번 토지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가액의 증가가 있습니다.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고에서 징수한다.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의 80% 중과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골프용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 아니지만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이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간주 취득은 취득 후 신고하지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 또 그리고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는 채권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2021년 올해 신설 규정이죠. 이거 등록면허세도 똑같이 나와요. 자, 취득세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는 채권자는요. 그 체납자, 그 채무자를 대위해서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없다 그러면 틀려요. 또 등록면허세도 똑같이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등록면허세도 채권자가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 정답이었고요. 4번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업무를 불성실했다. 자, 그러면 몇 프로 가산세 적용됩니까, 여러분? 요거 오늘 단순 암기식 문제인데 몇 프로? 1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 완납한 경우에 그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틀렸습니다. 아니고 대금 완납일이 아니라 허가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자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습니다. 대금이 완납이 돼요. 자, 그랬을 때도 취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 그러면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아닙니다.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야? 60일 내. 허가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이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아니에요. 양도소득세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자, 뭐 2개월 이렇게 양도세 헷갈리라고 예정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과 헷갈리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34번 문제 여러분 3번 정답이었고요. 개정 내용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구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주택 외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먼저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세율 특례 이렇게 고르는 문제예요.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고급택 제하고 및 부속 토지 취득이요. 어린 시절에 친구 학교로 갔다 오는데 친구를 만나요.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명의 집에 놀러 올래? 아니면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엄마 공동 명의 집에 놀러 올래? 나 그 집에 가족인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상속으로 인한 1가구 주택이요. 제가 장성에서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주택을 내가 상속받으면 그 집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고 지금도 우리 집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그러면 이거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 취득. 어떤 세율 정합니까? 이거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부모님의 대명의로.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면적 증가 없지만 가액의 증가 있는 경우, 자 이런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어떤 세율을 정합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자,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하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니은번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이혼할 때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은 여러분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입니다. 내 목 내가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근데 등기는 남편에서 내 명의로 공짜로 안 해주니까 등기비용은 받아야죠. 그래서 취등록세에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요. 그러면 등기비용만 남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이나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역시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갔으니까 형식 취득으로. 근데 등기는 표제부 공짜로 안 해줘요.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아야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올해도 역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아요. 세율 특례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셔가지고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 기준세율 적용되는 특례를 꼭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쭉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꼭 숙지하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니은번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기역, 디귿, 리을번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35번 문제를 보시면요.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6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명세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세를 취득세와 달리 신고 납부 없다 그랬는데 아까도 제가 세 사람에서 드렸죠? 취득세와 똑같아요. 취득세처럼 채권자, 대위자가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등록면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할 수 있고요. 금융기관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납세무자는 설정자인 갑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무슨 설정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권자입니다. 권자. 저당권 설정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등기 임차권자. 저당권 설정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저당권자니까 자 이거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여기서 누구예요?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 자 그래서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정자인 갑이다 틀렸습니다. 설정 등기니까 저당권자인 갑이 저당권자인 누굽니까?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설정자 갑이 아니라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다.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누가 됩니까, 여러분? 말소 등기 등록명세는 합성자는 그 등기 설정자가 말소 등기 합성자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3번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에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그렇죠? 납세지 등록명세는 자주 나와요, 시험에. 작년에도 정답 주문이었고 그 전에도 자주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인데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된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각각의 별건에 그럼 틀려요. 나중에 그럼 틀려요.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와서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우리가 한 30억 원을 50억 원을 빌린다 이럴 때요. 은행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한 50억 원을 빌립니다. 자, 그러면 50억 빌릴 때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담보를 요구하죠. 자, 그랬을 때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인천에 있는 B 부동산, 자,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ABC 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채 공백 50억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그렇잖아요. ABC 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채 공백 30억이니까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자, 이거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데 등록관청 소재지요. 만약에 여러분요, 경기도 C 부동산이 소지하는 여기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 등록관청의 소지하는 경기도에 등록세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등록으로 봐. 처음 여기 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봅니다. 저당권 말소 등기하는 경우 과세표는 채권 금액이다 그러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가 채권 금액이지 말소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뭐다? 건수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60일에 신고납부한다. 여러분 등록명세 원칙으로 기간 없어요. 상속증을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아닙니다. 등록면세는 원칙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등록면세는요, 마음 급한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 돈 떼일까 봐 마음 불안한 사람이 오게 돼 있는 거죠. 안 오면 자기만 손해지. 말소 등기, 등기부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면세는 기간 없습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에 포함해서요. 근데 단 추가 신고납부 기한의 경우는 기간이 있습니다.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대상,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30일 내. 보통 징수합니까? 신고납부합니까? 신고납부한다는 거. 이런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0일 아니고 자, 부동산 등기할 때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등록 관서에 접수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3번 정답이었고요. 37번 문제 봅니다. 틀린 문제, 고르는 문제인데요. 바로 그냥 2번 질문 좀 볼게요, 여러분들.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법정 기한이 지난 날부터 몇 개월 내요? 2개월 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80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수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40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그 분할 납부 처리 기준은 그럼 배예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그 말은 최소한 납기 내에 250 내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예요? 250 내고 나머지니까 1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400일 때 150. 사례 외워둡니다. 500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800일 때, 500 초과했으니까 800일 때는 400만 원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나머지 지문들도 꼭 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고 읽어보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올해 4번 지문이요. 이미 뭐 앞선 교수님들이 다 앞서서 모의고사 출제했겠지만 신탁법에 있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누가 납세무자다? 위탁자. 올해 신탁재산 재산세나 종부세나 전부 다 누구로 납세무자가 바뀌었어요? 수탁자였다고 올해부터 위탁자로 바뀌었습니다. 신탁재산, 재산세, 종부세 납세무자. 그러면서 같이 한 세트로 신설된 규정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만약에 위탁자가요 신탁 재산으로서 자기 재산으로서 만약에 재산세나 종부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그러면 수탁자가 신탁 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나 종부세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수탁자가 그런 것도 꼭 같이 아울러서 알아둡니다. 하여튼 올해 재산세 납세무자, 종부세 납세무자, 위탁자라는 걸 꼭 기억하고요. 나머지 문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산출세 계산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 재산세 예상이 되는 토지와 주택은 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는데 재산세는 여러분이요 일단 토지하고 주택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중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세목별 세율 구조 같은 것들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세목별 세율 구조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세목별 세율 구조는 이런 겁니다. 토지는 세율 구조가 토지는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자, 그래서 분비 종류 별로. 분리상 토지 비례세율이고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이렇게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중됩니다. 건축물은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고요. 주택은 여러분 보세요.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요.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0104 0.1에서 0.4%까지 4단계, 과표간 4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세율. 물론 올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1세대 1주택자인데 공시가격, 즉 시가 순액이 9억 원이야 주택은 0.05%부터 0.35%까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요. 세율을 깎아주고요. 그 다음에 고급 주택도 포함해서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고급주택 포함이고요. 자, 그래서 주택은 이렇게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0.3% 비례세율이고요. 이거 0.3% 비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다만 고급 선박만 5% 비례세율입니다. 고급 선박은 5% 비례세율이고요. 자, 어떻든 간에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 비례세율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주택이 초과 누진세율, 비례세율, 비누 또 토지가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번 지문,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시 지역의 주거지역 및 지자체 조례를 정하는 지역 내 공장 이때는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아무리 도시지역 내 꽃피랑 공장이라도 주거지역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도시지역 공장 포함해서 이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 0.5%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국가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과세 표준도 시가 순액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분 항상 재산세 과세 표준은 지자체 상위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 순액으로. 법인 소유 재산이든 개인 소유 재산이든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든 보유할 때 항상 보유세인 재산세는 무엇으로요? 시가 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과세 표준액에 각각의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세율을 정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과 토지 구분한이 아니라 합산한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항상 이 개념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재산세에서 이거 알고 있는지 응용해서 많이 물어봤죠.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두 채가 있습니다. A주택, B주택.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는 자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세율을 정한다. 그럼 틀려요. 소유자로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택별로 각각.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정하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든 2인 이상의 공동소유자 등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요? 합산하고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요. 여기는 꼭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의 토지와 건물 어떻게 합니까? 합산한 과세표준액의 주택세율을 정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시험에 이미 나왔었고 주택 공시가율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한세고 100분의 130에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율로 한다. 여러분 세부담상한선 주택부는 공시가율 6억을 초과했더라도 몇 프로? 130%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지 건축물은 세부담상한선 재산세 부자들이다 보니까 공시가 관계없이 150%, 주택은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하면 130%. 저거 기억하시고요. 하여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1번 보시니까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의 사용재산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것 포함해서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칙 그렇죠? 국가와 소유권의 유상이정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는 아닙니다. 요거는 과세예요. 여러분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요 내 빌딩이나 토지를 1년 이상을 무료로 사용해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아유 고맙긴 한데 재산세는 좀 내주시. 아이고 말이 안 되겠죠? 재산세 무상 사용할 때 비과세입니다. 유료로 내 빌딩이나 토지를 국가 자체가 사용해요. 당연히 과세 되겠죠? 또 지금 이거예요. 국가와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인데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국가 자체가 사용을 해요. 그러면 제 빌딩이나 토지를 국가 자체가 살려고 하는데 그럴 때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서 이런 경우도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유료로 사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유료로 사용하니까 과세라는 거. 2번 과밀옥정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최초 공장 신증서율로부터. 이거 틀렸습니다. 아니고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럼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일로부터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6월 1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 2배도 틀렸네요. 100분의 200이 아니라 100분의 500,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과밀옥정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는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6월 1일 과세 기준일로부터 공장 신증설 아니라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몇 배?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200도 틀렸고 공장 신증설로부터 틀렸습니다. 3번이요. 주택, 별장 제외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각 소유자별 합산가액의 4단계 초과세를 적는데 소유자별 합산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택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4단계 초과세를 정합니다. 주택별로요. 자, 4번 질문 봅니다. 자연보호법에 따른 공원자는 보존지구 안에며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임야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는 환경지구 안에면은 범람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공익목적임으로써 이건 분리과세입니다. 4번 옳죠 여러분들? 꼭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는 보존지구 안에면은 비과세입니다. 환경지구 안에면은 공익목적임으로써 분리과세입니다. 꼭 기억합니다. 4번 정답이요. 5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차등비례세율과 초과손세율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차등비례세율과 초과손세율 모두 적용되는 것은 토지하고 주택만 그렇습니다. 건축물은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지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은 건비. 아까 외웠었는데요. 그래서 건축물은 건비입니다.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40번 문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올해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올해 주택분은 개인 소유와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와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를 구별하는 게 올해 개정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개인과 법인 다르다는 거. 근데 토지분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구별하지 않고 똑같아요. 종전과 똑같이
토지분 종부세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고요. 근데 주택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인은 개인은 공시가격 판금액이 6억 초과해야 되는데 개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되고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할 때 주택분은 공시가격 판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곱하고요. 또 이번 8월 30일 날 법 개정돼 가지고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일 때 또는 부부 공동소유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하면 단독 소유 1세 1주택과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 1주택자는 공시가격 판금액에서 3억 기초 공제하던 걸 5억 공제로 바뀌었죠. 5억 공제하고 또 그리고 6억 공제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세대 1주택자는 11억까지, 공시가격 11억까지 과세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하고. 그런데 하여튼 법인은 6억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법인이 만약에 10억 원인 공시가격 10억인 주택을 보유한다? 그럼 바로 그냥 여기다가 공정시장가격 95% 곱해서 9억 5천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인이었으면 공시가격 판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곱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그리고 3번 2주택, 조정상정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제외하고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1,000분의 6에서 1,000분의 30까지 6당의 초과세율을 정한다. 빵 63, 6당의 초과세율, 이거는 개인이 주택분을 보유할 때 초과누진세율이고요.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는 2주택 이하일 때 3%고요. 2주택 이하 소유할 때 3%입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상정 2주택일 때는 6%, 이렇게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여기서 같으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2주택을 보유한다, 조정상정 아닌 지역에서, 그럴 때는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 3%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3%가. 그런 거지. 3% 비례세율 적용되는 거지 6당의 초과세율을 틀렸습니다. 개인이 소유할 때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세부담 사안에 관한 규정이 주택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과 달리 세부담 상한 주택분에 대해서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습니다. 꼭 주의해야 됩니다. 토지분은 있는데 토지분은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고 토지분은 세부담 상한 적용되는데 주택분은 법인일 때는 세부담 상한 적용되지 않고요. 종부세 납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납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습니다. 대상 종류 관계없이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정답을 보셨고요. 하여튼 여러분, 이제 최선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마무리 과정인데요. 여러분, 남은 기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실전에서는 아름다운 학교의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전국모의사 점수에 자만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자, 끝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은 묵묵히 서름 꾹꾹 누르면서 책장을 넘기고 있을 여러분께 응원의 갈채를 제가 보냅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학교의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